아저씨, 그거 마시면 죽어요, 아저씨.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수백 명의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투성이 꼬마가 외쳤습니다. 그 술잔에 독이 들어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친 아이라고 거지 주제에 감히 회장님께 무례를 범한다고. 하지만 5분 후 바닥에 쏟아진 와인이 대리석을 녹이기 시작했을 때 연 회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회장을 살렸다. 그날 보랏빛 눈동자를 가진 소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재벌 회장을 구했고 20년 후 무너져가던 제국의 여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눈으로 읽는 소녀.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진실만을 말했던 아이. 세상이 외면했지만 결국 세상을 구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우리 함께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7살 별이의 눈동자는 남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엔 까맣다가도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면 깊은 밤하늘 같은 보랏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저 예쁜 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눈을 마주한 사람들은 이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죽 너머 그 사람의 명줄과 탐욕 그리고 다가올 죽음까지 읽어내는 귀신의 눈이었습니다. 별이가 3살 때 처음 그 능력을 드러냈을 때 별이의 엄마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서 그 눈을 거두어 달라고, 평범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별이의 엄마 은선이는 그 눈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은선이는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청소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그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딸을 위해 아침을 차려놓고 일터로 향했죠. 그날따라 4살배기 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일 가지 마. 왜 그래, 우리 별이? 엄마 머리 위에 검은 새가 있어. 엄마는 그저 아이의 악몽쯤으로 여기고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별이 착하게 할아버지랑 있어. 그리고 그날 오후 은선이는 고급 오피스텔 30층 로비를 청소하다가 어느 재벌가 사모님과 마주쳤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 사모님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을 꾸짖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때 은선이의 눈이 그만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에서 선명한 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식에 의해 죽을 상,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은선이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은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청기를 함부로 누설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 하지만 눈앞의 여인이 너무나 선명하게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사모님, 혹시 아드님과 요즘 재산 문제로 다투시나요? 사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제발 조심하세요. 아드님 곁에 죽음의 기운이 보입니다. 사모님께서 위험합니다. 그날 이후 은선이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고 집 앞에 정체 모를 차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은선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4살배기 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단을 내려갈 때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엄마를 밀었다는 것을. 하지만 4살짜리 아이의 증언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히 한 달 후 그 재벌가 사모님이 아들의 손에 의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비극이었죠. 은선이의 경고는 정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관 속에 누운 엄마의 얼굴을 보며 별이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미래를 말하지 않겠다고. 이 보랏빛 눈을 숨기고 살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별이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별이를 거둔 건 외할아버지 은 노인이었습니다. 은 노인은 과거 종로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전설적인 관상가였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종로 뒷골목 작은 관상집에서 그가 본 사람만 수만 명. 정치인부터 사업가, 연예인, 심지어 조폭까지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은 선생이 좋다고 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나쁘다고 하면 정말 망한다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은 노인의 예언은 기묘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70년대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은 노인의 관상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선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차기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은 노인은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선까지는 가능하나 사선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당에 구름이 끼어 있소.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큰 불운이 닥칠 것이요. 그 국회의원은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은 노인의 말대로 그는 삼선까지 하고 사선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대선에 출마했다가 큰 추문에 휘말려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또 어느 사업가가 찾아와 동업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 노인은 그 동업자의 사진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업자를 조심하시오. 인중이 흐릿하고 눈빛이 음험하니 반드시 배신할 상입니다. 6개월 안에 당신을 등칠 것이오. 사업가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6개월 후 그 동업자가 회사 돈 수십억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은 노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은 노인은 항상 경계했습니다. 관상은 하늘의 뜻을 읽는 것. 함부로 누설하면 천벌을 받는다네.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은 노인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너무 많은 천기를 누설한 탓이었을까요? 7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서서히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져 지금은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별이야, 별이가 누구지? 할아버지, 저예요. 별이에요. 아, 맞다. 우리 별이. 우리 딸년이 어디 갔지? 아직 안 돌아왔나? 그럴 때마다 별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죽음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별이를 젊은 시절의 아내로 착각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전혀 모르는 아이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의 정신이 가끔씩 맑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듯 그런 순간이면 은 노인은 예전에 그 전설적인 관상가로 돌아왔습니다. 별이야, 이리 오너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다. 내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별이는 할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마다 사람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별이야, 눈은 마음의 창이고 코는 재물의 통로이며 입은 그 사람의 그릇이란다. 광골이 높으면 권력을 쥐고 턱이 넓으면 말년이 편안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너머의 기운을 읽는 법이야. 기운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기운을 품고 있단다.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고 사기가 감도는 사람이 있지. 내 눈은 특별해서 그걸 색깔로 본다는구나. 검은 기운은 죽음이나 재앙, 붉은 기운은 혈광이나 분노, 푸른 기운은 병고, 노란 기운은 재물과 권력이지. 그럼 좋은 기운도 있어요? 당연하지. 황금빛은 큰 복이 올 징조고 은빛은 귀인을 만날 상이야. 하얀 빛은 순수한 영혼의 증거고 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의 미간에 노란 기운이 모이는 걸 보고 복권 사보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그날 아저씨가 3등에 당첨됐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다리에 푸른 기운이 감도는 걸 보고 병원 가보세요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초기 당뇨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5살이 됐을 무렵부터 동네에서 별이를 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별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드리려고요. 호떡집 앞을 지나는데 마침 단골 아주머니가 기름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의 눈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주머니 주위로 붉은 기운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의 기운,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아줌마, 오늘 불 조심해야겠어요. 뭐? 아줌마 주위에 빨간 불꽃이 보여요. 오늘 가스 잠그고 전기도 잘 확인하세요. 아주머니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별이 참 똑똑하네. 하지만 그날 저녁 호떡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별이의 말이 신경 쓰여 퇴근 전 가스와 전기를 3번이나 확인했고 불이 났을 때도 신속히 대처해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은 별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애 뭔가 이상해. 그러게. 어떻게 화재를 미리 알았대? 혹시 저 애가 불을 지른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가 출근길에 별이를 마주쳤습니다. 별이는 아저씨의 뒤통수에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 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뒷문 쪽에서 더 짙게. 아저씨, 오늘 뒷문으로 나가지 마세요. 응? 왜? 뒷문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앞문으로만 다니세요. 아저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호떡집 화재 사건이 떠올라 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슈퍼 뒷문 쪽 골목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골목으로 돌진한 것이었죠. 만약 아저씨가 평소처럼 뒷문으로 나갔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동네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저 애가 미리 아는 게 너무 많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저 애랑 놀지 못하게 해야겠어. 동네 사람들은 별이를 귀신 들린 애라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별이가 다가오면 도망갔고 어른들은 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별이를 보면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6살 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별이는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별이를 같은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민원을 넣는 바람에 별이는 학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운명의 실타래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실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실은 반짝이고 어떤 실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별이는 그 실들의 색깔과 굵기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어린 별이의 눈을 가리고 싶어 했습니다. 별이야, 사람들 얼굴 똑바로 보지 마라. 그냥 고개 숙이고 다녀. 왜요, 할아버지? 내 엄마가 그 눈 때문에 떠났다. 할아버지는 너마저 잃고 싶지 않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딸의 죽음도, 그 죽음의 진짜 이유도. 별아,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다. 할아버지도 평생 이 능력 때문에 고생했어.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그 대가로 지금 이 꼴이 됐구나. 할아버지는 자신의 치매도 천기누설의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운명을 읽고 너무 많은 미래를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거라고. 하지만 가난은 그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 단칸방.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할아버지와 별이가 함께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재 냄새가 진동했고 여름이면 곰팡이가 벽을 뒤덮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 방 한가운데 양표실을 놓아두어야 했죠. 할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거기서 방값 15만 원, 공과금 5만 원을 빼면 남는 건 30만 원. 할아버지 약값에만 월 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치매약, 혈압약, 당뇨약. 빠뜨리면 안 되는 약들이었죠. 남은 2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별이는 학교 급식도 못 먹었으니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라면이나 국밥으로 때웠죠. 가끔 인근 교회에서 나눠주는 김치와 밑반찬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별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이런 데서 살게 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할아버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고 약값은 점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좀 더 좋은 약을 쓰셔야 하는데. 하지만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별이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동네 슈퍼 아저씨처럼 복권 당첨을 예언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거나 사업가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다거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별아. 절대로 그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엄마처럼 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 약값도 없는데. 괜찮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린데 이런 짐을 지면 안 돼.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별이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신통력을 이용해 도박판에서 돈을 따려던 사채업자 독사일당이 기어코 별이의 집을 찾아낸 것입니다.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내는 종로 뒷골목에서 악명 높은 고리대 금업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은 노인이 전성기였을 때 그의 관상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은 노인은 독사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대할 상이 아니오. 뱀의 기운이 너무 강해
누구를 만나든 해를 끼칠 것이요. 평생 혼자 살며 욕심을 버려야 천수를 누릴 수 있소. 하지만 독사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탐욕스럽게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큰 도박을 앞두고 은 노인의 신통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 이 꼬맹아. 내 할배가 숨겨둔 빅이 어디 있어? 안 내놓으면 너랑 할배랑 같이 섬으로 팔아버린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좁은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책들을 찢고 이불을 뒤집고 벽장을 뒤졌습니다. 별이는 벌벌 떨면서도 치매로 잠든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별이의 눈에 사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뱀처럼 갈라진 혓바닥 같은 기운이 그들의 입가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악한 기운, 사람을 해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자들의 기운. 우리 할아버지 아파요. 제발 가주세요. 닥쳐. 이 꼬맹이가 우리한테 말대꾸야? 독사가 별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은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하던 눈동자가 잠시 맑아진 것입니다. 내 이놈, 내 손녀에게 손대지 마라. 노인의 외침에 독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 이 거지 새끼가 무슨 손녀야. 은 선생, 정신 좀 차려. 당신 딸녀는 진작에 죽었잖아. 이 애는 그냥 주워 키우는 거지일 뿐이야. 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별이에게 쥐어주며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별이야, 도망가거라.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 내 운명이 바뀔 거야. 그것은 누군가 길가에 버린 성진그룹 강태준 회장 칠순 기념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은 노인이 며칠 전 정신이 맑았을 때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는 순간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별이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별이는 독사일 땅이 잠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재빨리 뒷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주머니에 든 건 할아버지가 쥐어준 구겨진 초대장 한 장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독사의 부하들이 소리쳤습니다. 아, 저 꼬맹이 도망간다. 잡아. 별이는 골목을 빠져나와 무작정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두고 온 게 너무 걱정됐지만 지금은 도망가는 게 할아버지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숨을 고르며 별이는 초대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초대장 속에 찍힌 강 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별이의 눈이 보랏빛으로 변하며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늘 밤 이 사람이 죽을 상,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계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강태준 회장을 구하면 할아버지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강태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재벌 회장님을 구해드리면 할아버지 병원비를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별이는 무작정 그랜드 로열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비가 없었습니다. 별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7살 아이가 혼자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이를 힐끗 보고는 외면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옷차림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별이는 용기를 내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돈이 없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서 급히 가야 하는데 제발 태워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버스 기사는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마치 무언가 절박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눈빛이라고. 됐다. 그냥 타. 근데 어디까지 가는데? 그랜드 로열 호텔이요. 뭐, 거기가 얼마나 먼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제발요, 아저씨. 저 꼭 가야 해요. 안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버스 기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울지 마. 내가 다음 버스 기사한테 말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별이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고급 백화점, 깨끗한 거리. 별이가 사는 달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별이는 계속해서 강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초대장에 적힌 주소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랜드 로열 호텔. 그곳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승지에서 내렸을 때 첫 번째 기사님이 정말로 다음 버스 기사에게 말해줬습니다. 이 아이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아프대요. 2번째 기사님도 착한 분이었습니다. 됐어, 꼬마야. 그냥 타. 별이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별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번째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요?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다음 정거장이 그랜드 로열 호텔이야. 준비해.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근데 꼬마야, 거기 가서 뭐 하게? 거기 되게 비싼 데야. 너 혼자 들어갈 수 있어? 걱정 마세요. 저 꼭 들어가야 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별이는 버스에서 내려 거대한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초고층 빌딩. 입구에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문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초라한 옷차림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텔 주변을 돌며 다른 입구를 찾았지만 모든 곳이 경비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별이는 호텔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식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이 세차장을 지나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다. 별이는 다음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트럭 뒤에 숨어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었지만 별이는 참았습니다. 드디어 또 다른 트럭이 왔습니다. 트럭이 세차장에 멈췄을 때 별이는 재빨리 트럭 하부에 매달렸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차장에 물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별이는 온몸이 젖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별이가 꼭 살려드릴게요. 트럭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트럭을 확인하는 동안 별이는 재빨리 바닥에 내려와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덜덜 떨렸지만 별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직원용 통로를 찾았습니다. 환풍구를 타고 올라가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별이는 주방으로 통하는 복도를 발견했습니다. 조리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틈을 타 재빨리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애가 왜 있어? 한 조리사가 소리쳤지만 별이는 이미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 하나 잡지 못해? 이쪽으로 갔어. 별이는 환풍구 옆 좁은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주방 쓰레기통 옆을 기어다녔고 직원용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살 아이의 무릎은 피딱지가 앉았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였지만 보랏빛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거대한 연회장으로 통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연회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층고가 10m는 좋게 넘는 거대한 홀,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수조원대의 자산가들이 모여 향기로운 와인을 홀짝이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연회장 뒤편 식탁보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스며든 별이의 눈에 비친 풍경은 지옥도였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의 목엔 보석 대신 탐욕의 뱀이 감겨 있었고 정계 인사들의 등 뒤엔 칼을 든 그림자들이 일렁였습니다. 한 재벌가 사모님의 얼굴에는 파산의 붉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잃을 운명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정치인은 뇌물의 검은 기운이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곧 구속될 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밝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별이의 눈에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배신, 시기, 증오. 화려한 연회장은 사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 위에서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강태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준 회장.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거인이었습니다. 청계천 보따리 장수에서 시작해 40년 만에 성진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반도체, 건설, 백화점, 금융까지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거둔 경영의 귀재. 하지만 별이가 본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강 회장의 미간은 푹 꺼져 있었고 그 사이로 거대한 도끼 자국 같은 죽음의 기운이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이 충성의 증표라며 그의 손가락에 끼워준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그 반지가 강 회장의 살을 파고들며 심장으로 검은 도끼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 회장 바로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의 얼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30년 묵은 원한의 검은 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의 끝은 강 회장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강 회장을 죽이려는 자라는 것을. 연 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수조원대 반도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금색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거대 기업들과 맺는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성진그룹은 세계 5대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강 회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이름을 쓰는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노구에 이토록 큰 일을 해낸 감격 때문이었을까요? 마침내 서명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이 멀 정도로 터져 나왔고 연 회장 안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년 충북 비서실장 조상국이 환하게 웃으며 은쟁반에 놓인 와인잔을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빈티지 와인입니다. 1945년산 로만의 콩티입니다. 병당 3천만 원이 넘는 와인이죠. 조상국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30년간 강 회장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신하의 목소리. 하지만 별이의 눈에는 그의 입가에 서린 비틀린 희열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기분 좋게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잔을 입술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0.1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마시면 안 돼요. 아저씨, 그거 마시면 죽어요. 천장을 뚫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연 회장을 갈랐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마저 일순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식탁보 밑에서 튀어나온 온통 먼지투성이인 작은 소녀별이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보랏빛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보안 요원들의 다리 사이를 번개처럼 빠져나와 강 회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당장 저 거지 아이를 끌어내. 비서실장 조상국이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7살 꼬마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별이의 가느다란 목덜미와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긁는 손톱이 빠져 피가 맺히는데도 아이는 강 회장의 구두 끝을 향해 몸을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아저씨 얼굴에 지금 시커먼 저승사자가 와서 서 있단 말이에요.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강 회장의 주치의와 곁에 있던 전문가들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미쳤거나 경쟁사에서 보낸 사주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아까부터 헛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축배를 방해하는군요. 어서 치우시죠. 회장님 건강은 제가 보장합니다. 옆에 있던 풍수지리가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대길일입니다. 저런 불길한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의 눈을 보며 사업을 일궈온 거인이었습니다. 청계천 보따리 장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사람을 보는 눈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기꾼과 협상가들을 만났지만 저 아이처럼 자기 목숨을 통째로 걸고 진실을 뱉는 눈은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별이의 보랏빛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오직 강 회장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놓아줘라. 강 회장의 낮고 묵직한 한마디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얼떨결에 손을 뗐고 별이는 바닥에 고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실크 정장을 입은 강 회장이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그의 옷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을 넘긴 재벌 회장이 7살 거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꼬마야, 내가 정말 이 와인을 마시면 죽는다는 말이냐? 네, 아저씨 코 옆에 저 수상한 붉은 점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심장까지 독이 전달됐다는 신호예요. 오늘 그 반지 끼고 와인을 마시면 아저씨 심장은 펑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제발, 제발 마시지 마세요. 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서슬퍼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별이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종의 살기마저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좋다. 내기를 하지. 만약 내 말이 틀려서 내 이 귀한 잔치를 망친 거라면 너는 사기죄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별이는 눈물을 닦으며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나온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네. 틀리면 제 눈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가 거짓말한 거니까 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제 말이 맞으면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 할아버지 잡아간단 말이에요. 7살 소녀가 자신의 눈을 걸고 제안한 목숨감. 연회장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거짓 꼬마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압도당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강 회장이 잔을 입술에 대려는 찰나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 조상국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은 계획이 성공했다는 살인마의 뒤틀린 희열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역시 저 아저씨야. 별이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님,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회장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 얼굴을 보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별이의 말을 무시하고 천천히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잔이 기울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강 회장의 입술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별이의 비명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크리스털 와인잔이 쨍그랑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박산났습니다. 별이가 온 힘을 다해 강 회장의 팔을 쳐낸 것입니다. 7살 아이의 작은 손이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파편은 강 회장의 가죽 구두 위로 사정없이 튀었고 쏟아진 붉은 액체는 마치 갓 뽑아낸 선혈처럼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무엄한 것이 어디라고 감히. 침묵을 먼저 깨뜨린 건 비서실장 조상국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별이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별이를 바닥에 짓눌렀고 아이의 작은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처박혔습니다. 회장님, 면목 없습니다. 당장 이 미친 아이를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천한 것이. 조상국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음모가 찰나의 순간에 어긋났다는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바닥이 끓고 있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강 회장의 발밑으로 쏠렸습니다.
깨진 와인잔 주변, 최고급 이탈리아산 백대리석 바닥에서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허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닿은 자리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시커멓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강산을 녹이는 독극물처럼 단단한 대리석이 순식간에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주치의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약 저 액체가 강 회장의 목구멍을 타고 들어갔다면 식도는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심장은 그 자리에서 타버렸을 것입니다. 한 화학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플루오리나 수소산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강력 부식성 물질. 저걸 마셨다면 30초 안에 내장이 전부 녹아내렸을 겁니다. 강 회장은 석고상처럼 굳은 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바닥의 구멍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30년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파편들이 맺혔습니다. 조상국, 내가 설명해봐라. 이게 대체 무엇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을 얼려버릴 만큼 서슬퍼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상국 실장, 그는 강 회장의 그림자이자 분신이었습니다. 30년 전 보따리 장수였던 강 회장이 처음 청계천에 천막 공장을 세울 때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창립 멤버였죠. 남들은 그를 성진의 2인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르며 우러러봤지만 조상국의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숯덩이와 같았습니다. 1970년대 초 강태준은 청계천에서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조상국이었습니다. 당시 조상국은 대학을 나왔지만 가난 때문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조상국의 머리를 알아봤습니다. 함께 일하자. 내가 대표를 하면 자네가 실무를 맡아라. 이익은 반반씩 나누지. 그렇게 둘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사업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 섬유, 건설, 그리고 반도체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반면 조상국은 뒤에서 묵묵히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반반은 어느새 7대3이 되었고 나중에는 9대1이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경영 감각이 부족해. 내가 주도하는 게 맞아. 대신 자네 몫은 절대 아끼지 않을 테니 걱정 말게. 조상국은 참았습니다. 강태준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서히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반도체 거인으로 칭송받을 때 조상국은 그 뒤에서 회장의 구두를 닦고 회장의 은밀한 심부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장이 던져주는 주식과 성과급에 만족해야 했던 세월. 강 회장은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다고 믿었겠지만 조상국에게 그것은 시혜적인 거만함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동생이 아니라 동업자였어. 우리는 처음부터 동등했다고. 그런데 왜 지금 나는 너의 신발을 닦고 있는 거지? 결정적인 균열은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후계 구도를 정리하며 조상국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명예직으로 밀어내려 했을 때 그의 가슴 속엔 열등감이라는 독버섯이 완전히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 회사를 만든 창립 멤버입니다. 왜 저를 물러나게 하십니까? 자네는 이제 나이도 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편히 쉬는 게 좋네. 자네 공로는 내가 잊지 않을 걸세. 퇴직금도 넉넉히 챙겨주고. 그 말을 들은 조상국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성진도 없었다. 그런데
왜 너만 황제 노릇을 하고 나는 평생 내 발치나 닦아야 한단 말이냐. 더욱이 그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내 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숨겨둔 아들. 그 아들을 성진그룹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뒤틀린 부성애가 그를 완전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상국은 결심했습니다. 강태준을 제거하고 성진그룹을 차지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강 회장은 워낙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암살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물건을 암살 도구로 택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회장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 조상국은 해외의 암살 전문가를 통해 특수 제작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다이아몬드 반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방사성 물질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특정 화학 성분과 반응하면 강력한 독성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오늘 칠순 기념식, 조상국은 특수 제작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이 와인 속에는 반지와 반응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반지를 낀 손으로 와인잔을 잡고 마시는 순간 두 물질이 반응해 강력한 독극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설사 부검을 해도 와인과 반지 각각은 무해한 물질이니 독살로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노안으로 급사한 것으로 결론 날 것입니다. 하지만 7살 꼬마 하나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바닥이 녹아내리는 것을 본 연회장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별이를 향해 천한 것, 미친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귀빈들의 태도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아이가 진짜 회장님을 구했네. 내 저럴 줄 알았어.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니. 조금 전까지 별이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던 재벌가 사모님들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가장 가관인 것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이 완벽하다고 장담했던 주치의는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조 실장이 준 영양제와 반지가 이런 것인 줄은 저도 이용당한 겁니다. 강 회장의 관상을 최고라고 치켜세우던 풍수지리가 역시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 아이의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진작 느꼈사오나 분위기를 망칠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한 것이옵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자물쇠를 받아먹던 전문가들이 7살 아이보다 못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입들 다물어라. 너희의 그 얄팍한 혀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았구나. 당장 다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전문가들이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별이는 자신을 짓누르던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보랏빛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서슬퍼런 심판자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이는 떨고 있는 조상국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상국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7살 꼬마가 무서울 리 없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억울하세요? 아저씨 얼굴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별이는 조상국의 얼굴을 조목조목 짚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의 눈꼬리를 보세요. 위로 치켜 올라갔으면서도 끝이 갈라져 있죠? 그건 비봉안이라 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뱀의 눈이에요. 처음엔 충성하는 척하다가 마지막엔 주인을 물어뜯는 상이죠. 조상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입술,
왼쪽이 미세하게 처져 있죠? 그건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온 자의 뒤틀린 근육이에요. 아저씨는 강 회장님 앞에선 웃지만 뒤에선 항상 이를 갈았죠. 그게 입술에 다 나타나 있어요. 별이의 목소리는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현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아저씨의 귀예요. 귓바퀴가 뒤로 뒤집히고 뾰족한 야서이, 즉 들쥐의 귀를 가졌어요. 쥐는 배가 부르면 주인의 발가락부터 갉아먹는 법이죠. 아저씨는 강 회장님이 베풀어준 모든 것을 받아먹고도 결국 회장님을 죽이려 했어요. 조상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별이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저씨 이마의 주름이 붉게 충혈된 걸 보니 지금 해외에 숨겨둔 아저씨 아들도 아저씨랑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처럼 탐욕스럽게 자랐거든요. 인과응보니까요. 조상국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극비리에 숨겨둔 아들의 존재까지 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졌다. 7살 꼬마한테 졌어. 강 회장은 30년 동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상구가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데? 자네 딸 병원비, 자네 집 대출금, 자네 어머니 장례 비용까지 내가 다 댔잖아. 자네를 친동생처럼 여겼는데 자네는 나를 죽이려 했구나. 조상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묵은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친동생? 웃기지 마십시오. 동생은 형의 시중이나 드는 겁니까? 우리는 동업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동등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30년간 당신 구두나 닦는 신세로.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경영 감각이 없었잖아. 내가 주도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진작 망했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독차지했죠. 두 사람의 30년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슬픔이 너무 컸으니까요. 경호원들, 조상국을 끌어내라. 경찰에 넘겨라. 비서실장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연회장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별이를 쫓아온 사채업자 독사와 그의 부하들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난입한 것입니다. 그들은 별이가 강 회장의 수양딸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뉴스로 보고 아이를 몸값으로 챙기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벌였습니다. 비켜. 저 계집애는 우리한테 빚진 놈의 손녀라고. 저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갔어. 이자 포함하면 3억이야. 저 애는 우리 재산이라고. 독사가 험악한 문신이 새겨진 팔을 뻗어 별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연회장의 귀빈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이 별이를 자기 품으로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는 이제 배신의 슬픔 대신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맹수의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아이에게 손을 대느냐. 강 회장의 호령과 동시에 수십 명의 특수 경호팀이 독사 일당을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독사는 저항했지만 훈련된 경호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별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며 현장에 모인 수백 명의 카메라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증인이다. 오늘부로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내가 하늘에서 받은
성진그룹의 유일한 손녀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성진그룹의 손녀, 저 거짓 꼬마가 이 아이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자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킬 것이다. 저기 저 쓰레기들도 당장 경찰에 넘기고 그 배우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라. 경호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독사가 발악했습니다.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종로에서. 닥쳐. 강 회장의 한마디에 독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재계를 호령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별이를 안아들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먼지와 피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7살 소녀의 작은 손을 강 회장은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내 목숨까지 걸고 이 늙은이를 구하려 했느냐? 별이는 강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눈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눈이 슬픈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정말 고쳐주실 거죠? 저 나쁜 아저씨들한테서 우리 할아버지 지켜주실 거죠? 강 회장은 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60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조원의 계약 체결보다 더 값진 것은 이름도 모르는 작은 아이가 건넨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내 할아버지도 내 인생도 이제 이 할아비가 책임지마. 너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별이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출 성진의 가장 밝은 별이다. 화려한 연회장의 조명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수많은 권력자는 그 광경을 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상은 얼굴에 남는 발자국일 뿐이지만 그 발자국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7살 별이가 온 세상을 향해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태준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조원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비서실장을 고문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지쳐 잠든 7살 소녀 별이를 위해 자신의 전용 앰뷸런스를 동원했습니다. 그 앰뷸런스가 향한 곳은 강 회장의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달동네였습니다. 별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녀의 전부, 외할아버지 은 노인이 계신 곳이었죠. 앰뷸런스가 달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비탈진 언덕, 무너질 듯한 판잣집들. 강 회장의 운전기사는 이런 곳을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별이를 품에 안고 낡은 판잣집 안으로 들어선 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과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숨을 헐떡이며 사경을 헤매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내가 왔네. 자네 손녀가 나를 살렸어. 강 회장의 외침에 감겨있던 은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치매로 흐릿하던 그의 눈동자가 별이를 보는 순간 기적처럼 맑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회광반조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별이야, 우리 강아지 무사했구나. 할애비가 너를 두고 먼저 가려니 눈이 안 감겼는데 귀한 분을 모셔왔구나. 은 노인은 품 안에서 낡고 때 묻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씨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관상의 빅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담긴 책. 노인은 별이의 작은 손 위에 그 책을 올려두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별이야, 잘 듣거라.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 정해주지만 그 얼굴을 채우는 것은 내 마음이다. 관상보다 귀한 것이 골상이요. 골상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심상이니라. 겉가죽에 속지 마라. 내 눈으로 사람의 껍데기가 아닌 그 마음의 깊이를 보거라. 그래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남을 구할 수 있다. 노인은 강 회장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거둬주십시오. 이 아이는 회장님의 무너진 명을 이어준 아이입니다. 훗날 성진그룹이 시커먼 파도에 휩쓸릴 때 이 아이가 회장님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을 마치는 노인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별이의 손을 쥔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별이가 왔잖아요. 할아버지. 별이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달동네의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7살 소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별이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은 노인의 시신을 향해 깊이 고개 숙이며 맹세했습니다. 자네 걱정 말게.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높고 밝은 곳으로 올릴 것이네. 자네가 지키지 못한 것을 내가 지키겠네. 장례를 마친 후 별이가 들어간 곳은 강 회장의 본가이자 성역이라 불리는 성진제였습니다. 성진제는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고택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곳으로 대지만 3,000평이 넘었습니다. 사랑채, 안채, 별채, 그리고 넓은 정원까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별천지가 아니라 숨막히는 전쟁터였습니다. 강 회장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강치수와 둘째 딸 강명숙. 강치수는 성진백화점을 맡고 있었고 강명숙은 성진복지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별이가 성진제에 도착한 날 강치수 부부가 먼저 나왔습니다. 강치수의 아내 박사모님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까? 그렇네. 별이라고 하네. 오늘부터 우리 집 식구야. 박사모님은 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박사모님은 교양 있는 척 미소를 지었지만 별이의 보랏빛 눈에는 그녀의 인중 옆에 서린 시커먼 질투의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어디서 연기를 배워왔을지도 몰라요. 저런 근본 없는 애를 함부로 들이시면 집안의 격이 떨어집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뒷조사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혹시 압니까? 저 아이 뒤에 누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지.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됐네. 내가 결정한 일이야. 자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아버님, 닥치라고 했어. 강 회장의 호통에 박사모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딸 강명숙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아빠, 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거지 근성은 유전이라는데 집안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해요?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당장 나가. 내 눈에 띄지 마. 강치수 부부와 강명숙 부부는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별이를 향한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버럭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냈지만 어른들의 도끼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중학생인 사촌 오빠 민주는 부모의 비뚤어진 욕망을 그대로 배운 괴물이었습니다. 민주는 명문 중학교에 다녔지만 공부는 못했습니다. 대신 돈과 권력으로 친구들을 휘두르는 법은 잘 알았습니다. 별이가 처음 성진제에 왔을 때 민주는 별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거지.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홀린 건지는 몰라도 여기 내 집 아니야. 쥐새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어. 한 번만 내 눈앞에 띄면 진짜 죽여버린다. 알았어? 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민준의 얼굴에서 기묘한 뒤틀림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의 냄새가 별이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별이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민주는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별이가 먹는 밥그릇에 찬물을 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강 회장이 없을 때면 별이를 창고에 가두거나 별이가 아끼는 할아버지의 낡은 책을 찢으려 협박했습니다. 민준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진제의 하인들도 별이를 무시했습니다. 강 회장의 명으로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거지 새끼, 근본 없는 애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별이는 혼자였습니다. 강치수 가족과 강명숙 가족은 같은 식탁에 앉기를 거부했습니다. 별이는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면 별이는 할아버지가 남긴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온 관상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이는 촛불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습니다. 천중은 조상의 복을 나타내고 일월각은 부모의 덕을 나타낸다. 상근은 중년의 운을 보고 인당은 일생의 성패를 본다. 별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자신의 얼굴에도 운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뀐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언젠가는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평온하던 성진제가 뒤집힌 건 별이가 온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강 회장이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았다고 전해지는 가문 최고의 갑오, 옥으로 된 인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인장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국보급 유물이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팀을 불러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인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별이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벌은 나쁜 애를 들이면 집안 망신이라니까요. 얘 방부터 당장 뒤지세요. 민준 역시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아까 별이가 할아버지 서재 근처를 서성거리는 거. 그 거지 근성이 어디 가겠어요? 별이는 도둑으로 몰려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별이의 낡은 가방을 쏟아붓고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인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이 애가 숨긴 거예요. 어디 팔아먹었을 거예요.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지 마. 하지만 아버님, 인장이 사라진 건 이 애가 온 다음이에요. 그 순간 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별이의 눈동자가 깊은 보랏빛으로 일렁이자 민준은 왠지 모를 소름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준 오빠, 거짓말을 하면
왼쪽 콧볼이 실룩거리는 거 알아요? 지금 오빠 얼굴에 기만의 안개가 가득해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작은 어머니를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고 있잖아요. 뭐, 이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죽고 싶어?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난주에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수천만 원 주고 시험 문제 미리 빼돌렸죠? 할아버지가 전교 1등 했다고 기특하다며 주신 그 포상금, 친구들이랑 강남 클럽 가서 하루 만에 다 썼잖아요. 근데 그 돈이 모자라니까 할아버지 인장을 빼돌려서 학교 앞 골동품점에 가짜랑 바꿔치기 해달라고 맡겼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사모님은 얼굴이 흑빛으로 질렸고 강 회장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인장은 지금 오빠 방, 저기 천장 환풍구 안쪽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잖아요. 민준이 너 그게 사실이냐? 당장 가서 확인해. 강 회장의 호령에 비서들이 뛰어갔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별이가 말한 장소에서 고종의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 사모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어머니, 민준 오빠 성적 조작하려고 학원장에 뇌물 주고 그 돈 메꾸려고 성진복지재단 공금 횡령하신 거 할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작은 어머니의 법령 주름 끝이 뱀의 혀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건 자식을 망치고 집안을 태워 먹을 상이라는 뜻이에요. 박 사모님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사색이 된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보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내 집안에서 이런 추악한 기만극을 벌이고도 별이를 도둑으로 몰아? 당장 짐 싸서 별채로 나가라. 다시는 본가에 발도 들이지 마라. 내 너희의 지분과 권리를 모조리 회수할 것이다. 별이를 무시하던 이들이 비참하게 쫓겨나고 나서야 강 회장은 떨고 있는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이야, 내 눈이 옳았다. 이 할아비가 눈뜬 장님이었구나. 이제 내가 이 썩어 빠진 집안을 바로잡아다오. 강 회장은 별이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독사 같은 친척들 사이에서 별이를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별이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뉴욕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별이야, 가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워라. 사람의 관상을 보는 내 재능에 세상을 지배하는 경영의 지혜를 더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할아비의 눈이 되어다오. 그때까지 내가 성진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마. 별이는 눈물을 참으며 강 회장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제가 돌아올 때는 할아버지의 적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성진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올게요. 강 회장은 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 그리고 와튼 스쿨 MBA까지 별이는 모든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배운 것은 비즈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별이는 밤마다 할아버지가 남긴 관상의 비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얼굴을 읽으며 연습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별이는 수많은 재벌 2세, 3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며 별이는 배웠습니다. 누가 진짜 실력자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성공할 것이고 누가 몰락할 것인지. 별이는 또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의 신뢰를 얻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조직을 움직이는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대 중반이 된 강 회장은 노안으로 병석에 누웠고 성진그룹은 다시금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후계 다툼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치수는 여전히 성진백화점을 맡고 있었지만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강명숙은 성진복지재단의 돈을 횡령해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는 이제 30대가 되어 성진건설 부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쓰러지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노렸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하고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몰아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인천공항 입국장에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는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맞춤 정장, 그리고 여전히 깊은 밤바다처럼 보랏빛으로 빛나는 눈동자. 성인이 된 별이가 귀국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비기 대신 성진그룹의 지분과 적들의 치부를 적은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귀국하는 성진그룹 회장의 수양딸. 그녀에 대한 소문은 이미 재계에 파다했습니다. 하버드와 와튼을 수석 졸업한 천재. 월스트리트에서 3년 만에 펀드 매니저가 된 금융 귀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능력의 소유자. 그녀는 공항을 가득 메운 취재진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성진의 주인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인의 눈이 되어 성진을 더럽히는 쥐새끼들을 전부 치우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카메라를 향할 때마다 사람들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제국 성진그룹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별이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인 강태준 회장은 이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진재의 뱀들은 기다렸다는 듯 동리를 드러냈습니다. 강 회장의 첫째 아들 강치수와 둘째 딸 강명숙은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몰아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던 날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끝났습니다. 정신도 혼미하신 분을 대신해 우리가 성진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회장 대행으로 선출될 것입니다. 강치수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육중한 대회의실 문이 단 한 번의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 같은 쥐새끼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차갑다 못해 시린 목소리. 모든 이사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곳엔 20년 전 공항을 떠났던 어린 소녀가 아닌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보랏빛 눈동자는 이제 깊은 심연처럼 신비롭게 빛났고 그녀가 내디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구두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성인이 된 별이 스텔라 은의 등장이었습니다. 강치수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보안 요원들,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별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강치수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훑기 시작했습니다. 치수 아저씨,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비겁한 식록궁은 변하지 않았네요. 윗입술이 얇고 끝이 말려 들어간 걸 보니 평생 남의 뒤통수를 치며 살더니 결국 자기 자식의 명줄까지 갉아먹고 있군요. 뭐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별이는 이사들을 향해 돌아서며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사님들,
이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코끝이 매부리처럼 휜자는 재물을 탐내어 부모의 수익까지 팔아먹을 상입니다. 강치수 부사장은 지난 3년간 성진백화점에 가짜 재고를 만들어 비자금 5천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금 마카오의 카지노 계좌로 흘러들어가 있죠. 아저씨, 어제 새벽에 그 돈 다 날리고 공항 발표 직전이라 미간이 시커멓게 죽어 있는 거 제 눈엔 다 보여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별이가 던진 서류에는 강치수가 은밀하게 거래한 계좌 내역과 도박장 CCTV 캡처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치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강명숙의 남편 유 실장이 급히 말을 가로챘습니다. 스텔라 은이라고 했나?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자리를 난입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는 관상 따위로 사람을 모함하다니. 별이는 유 실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유 실장의 목줄기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유 실장님, 당신은 관상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노복궁은 이미 당신을 배신했다고 소리치고 있네요. 턱끝이 뾰족하고 귀 뒤가 튀어나온 자는 주인을 물어뜯고 도망칠 들개와 같습니다. 당신 강치수 부사장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라이벌 기업인 태성그룹의 성진건설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겼죠? 유 실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건 당신의 통장 잔고겠죠. 태성그룹 회장에게 받은 뒷돈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내연녀 명의로 하와이에 저택을 산 것까지 제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당신 얼굴에 서린 그 음산한 기운은 조만간 차가운 철창 안에서 더 짙어질 거예요. 별이가 손가락을 튕기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유 실장이 태성그룹 관계자와 미래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 실장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강치수에게 아부하던 이사들은 이제 별이의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별이는 회장석에 당당히 앉아 남아있는 이사들을 한 명씩 노려보았습니다. 이사님들, 사람의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남은 탐욕과 비겁함의 흔적을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시겠습니까? 별이의 서슬 퍼런 위험 앞에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치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좋아. 내가 우리의 비리를 폭로했다 치자. 하지만 너는 이 회사에 지분이 없어.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예뻐했어도 법적으로 너는 양자도 아니고 그저 수양딸일 뿐이야. 회사 경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별이가 강 회장의 총애를 받았어도 법적인 지분이 없으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은 노인의 유품이자 강 회장이 별이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낡은 만년필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별이는 만년필을 분해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마이크로칩이 나왔습니다. 별이는 그것을 회의실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성진그룹 지분 양도 계약서. 강태준 회장이 20년 전 별이를 뉴욕으로 보내기 직전에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강태준은 성진그룹 지분 51%를 은별이에게 양도한다. 단 이 지분은 은별이가 30세가 되는 해까지 비밀에 붙이며 강태준이 사망하거나 경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1%? 그건 절대 지배 지분이었습니다. 강치수와 강명숙이 가진 지분을 다 합쳐도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계약서가 있을 리 없어. 강치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침착하게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공증인의 확인서,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대주주 변경 신고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2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성진을 더럽히던 쥐새끼들을 다 치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깨울 시간이에요. 별이는 자신의 목에 걸린 할아버지 은 노인의 유품, 낡은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이사회를 정화한 별이는 곧장 강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밖에는 수많은 의료진이 서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3개월째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그 말을 무시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강 회장. 20년 전 그토록 당당하던 거인이 이제는 말라비틀어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이는 강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천중 부위를 짚으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왔어요. 할아버지 눈에 가득했던 그 외로움, 이제 제가 채워드릴게요. 일어나세요. 별이의 손가락이 강 회장의 혈자리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천중, 인당, 상근, 준두. 할아버지 은 노인이 가르쳐준 비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력을 깨우는 혈자리. 의료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간 혼수 상태였던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들이 경악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보랏빛 눈동자의 여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야, 내 강아지 정말 왔구나. 네, 할아버지. 별이가 왔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7살 꼬마 소녀가 이제 당당한 여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세상이 많이 변했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성진이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바로잡았어요. 강 회장은 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별아, 고생했구나. 할아비가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살릴 차례예요. 일주일 후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간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일주일 만에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할아버지 은 노인이 가르쳐준 생명의 비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회복하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기적의 회복. 수양딸 스텔라 은의 귀국과 함께 일어난 기적. 신비한 치유 능력의 소유자. 하지만 더 큰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이사회에서 벌어진 대숙청. 강치수 부사장과 유 실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별이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성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은 스텔라 은입니다. 그녀는 제 목숨을 구했고 20년 후 성진그룹을 구했습니다. 그녀야말로 성진을 이끌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친아들과 친딸을 제치고 수양딸에게 경영권을 넘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내 친자식들은 회사를 망치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가족이겠습니까?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별이는 강 회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으시는 건데.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과의 인연을 포기했어. 그들은 돈만 알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야. 하지만 너는 다르지.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아이야. 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할아버지를 지키고 성진을 지켰어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은 할아버지께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 회장이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자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로부터 1년 후, 별이는 성진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임원들을 모두 교체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별이는 임원을 뽑을 때마다 직접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이력서가 화려해도 얼굴에 탐욕이 서린 사람은 뽑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부족해도 얼굴에 성실함이 담긴 사람은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별이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별이가 뽑은 사람들은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성진그룹은 1년 만에 매출이 30% 늘었고 기업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성진그룹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접한 결과라는 것을. 어느 날 별이는 할아버지 은 노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별이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가르침을 별이가 잘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로 돌아온 별이는 회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달동네도 보였습니다. 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곳. 별이는 다짐했습니다. 저런 달동네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가난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7살 꼬마 소녀가 보랏빛 눈으로 세상을 구하고 20년 뒤 여왕이 되어 돌아와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운 이 이야기는 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상은 얼굴에 남는 발자국일 뿐이지만 그 발자국을 만드는 것은 결국 진심과 정이라는 것을.
별이의 보랏빛 눈동자는 오늘도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주고,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주며, 그리고 강 회장은 별이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작은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는 것에 감사하며,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있는 한, 그리고 별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눈이 너무 맑아 슬펐던 아이가 이제는 눈이 너무 맑아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별이의 이야기입니다. 보랏빛 눈동자를 가진 소녀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